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2일인데, 지금 저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모양인데, 날씨가 아주 더운데, 이 더울 때 다 몸 건강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고, 요 며칠 동안에 그 월간 조선 9호로에다, 8호로에다가 기고문을 하나 쓰느라고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에 관해서 이렇게 좀 뭐 신문도 좀 보고 글도 좀 이렇게 읽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북한을 말씀드리고 또 다음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갔다가 이제 1박 2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을 이제 또 가서 우리 그 한 미일 그 3국 외무장관이 만나고 이렇게 이제 그 월남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갔는데 이제 북한 갔다 온 다음에 대해서 폼페오 장관이 가서 뭐를 어떻게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 그 설왕설래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폼페오 장관이 본인이니까 본인 얘기를 먼저 듣자면은 그 사람은 뭐 많은 진전이 있었다. 프로그레스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본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언론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폼페오 빈손으로 나오다. 중국 가서 북한 가서 뭐 아무것도 이른 바 없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뭐 가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분석도 저는 다 맞고 또는 다 틀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폼페오가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비핵화로 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갈 길이 뭡니다. 갈 길이 뭔데 그 첫 단계 첫 번째 이제 방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만난 이후에 첫 번째 방문이 되는데 거기서 그 여러 가지 토의할 주제가 많은데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갖고 나온 것이 뭐냐? 지금 이제 갖고 나온 것이 또 하나도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를 무슨 일에다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번의 회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6번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5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빈손으로 나왔다고 그래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6번째 완성된 물건을 갖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진전하는 방향이 거꾸로 가지 않는 한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하는 것도 맞고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보죠. 저는 지금 미국이 상정해 놓은 시간이 있냐 없냐 이런 것 때문에도 또 말이 많은데 저는 그 1년으로 미국이 상정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 1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6월 22일 날 그 뭐 오바마라든가 부시가 북한을 제재하던 그런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또 자신이 만든 북한 제재 법안을 앞으로 1년 동안 더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6월 12일 날 그 싱가포르 회담한 후 딱 열흘 만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던 대북 제재안을 1년을 더 하겠다. 나는 그 1년이 트럼프가 마음으로 상정한 기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1년이라는 기간이 맞는다는 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존 볼턴이 폼페오가 북한을 갔을 때 북한이 조금 협조를 해주면은 1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다 마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한 것이 혹시 1년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카지아니스라는 미국 학자입니다. 이 젊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그 영어로 직접 empty hand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글을 쓴 것이 이제 저 폭스뉴스에서도 소개가 되고 그러니까 폭스뉴스에 나오니까 또 어떤 평론가들은 폭스뉴스마저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폭스뉴스에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기사도 항상 나오고
찬양하는 기사도 항상 나오고, 다만 다른 방송에 비해서 폭스뉴스는 트럼프 쪽을 지지하는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폭스뉴스는 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지아니스라는 그 젊은 학자지만은 그 사람의 글이 뭐 수준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다고 보는데, 요번에 그 소개된 거는 저는 보고서 이게 조금 좀 읽은 다음에 무지하게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폼페오가 맨손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비난을 한다며,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앞으로 할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썼습니다. 폼페오가 빈손으로 나왔다. 북한은 그 핵을 없앨 생각이 도무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3가지 옵션이 남는데 이 3가지가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정리해 놓은 거가, 첫째는 미국이 북한을 전면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 밀리터리 어택 인 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군사 공격을 가하는 방법. 그런데 이 카지아니스 박사는 그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도 여러 발 갖고 있고, 미국이 뭐 어마어마한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북한을 공격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압력을 다시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최대의 압력을 쭉 가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불행하게도 이것은 잘 작동하지가 못할 것이다. 그 군사 공격은 너무 위험해서 못하고, 그리고 북한을 완벽하게 다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불행하지만 잘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도 또 참 미국이 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논문이? 폼페오 장관은 빈손으로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옵션이 3개인데 그 옵션 3개가 다 못 쓰는 것이다. 그러면 학자로서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러면 카지아니스 박사의 대안은 뭐냐? 대안이 지금 이 말만 가지고 보면은 없는 거가 되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 좀 그 분석이 무책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 트럼프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결국은 뭐 이제 후보에서 탈락을 했습니다만은,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트럼프가 이제 시간을 오래 기다릴 사람이 아니고 참 김정은한테 일생에 한 번 있을랑 말랑한 그런 그 제안을 했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자기도 김정은이 그걸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해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이 나는데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김정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오 국장이 북한 가서 폼페오 장관이 가서 하루를 잤는데, 그때 그 김영철 북한의 2인자죠. 김영철이가 어젯밤에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것을 빗대 가지고 이제 린지 그레함이 북한이 말 잘 듣고 그렇지 않은 그 밤에 자는데 안녕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마치 이제 참수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운을 띄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지아니스는 군사 공격은 못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군사 공격이 아니라 참수 공격을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많은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이 방송이 이제 폼페오를 막 비난을 하는데, 뭐라고 비난했냐면은 깡패처럼 윽박질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깡패처럼 윽박질렀다.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폼페오가 잘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못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가서 지금 현재는 민간인이죠. 민간인 외교관이 가서 그 상대방이 깡패처럼 윽박질렀다 할 정도라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다그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갔다가 일본에 갔을 때 뭐 한미일 삼국 외무장관이 만나가지고 북한의 CVI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다시 재확인을 했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없애야만 다른 나라들이 이제 경제 제재를 풀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확인을 했고, 그리고 가기 전에 폼페오 장관이 또 새로운 말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CVID가 아니라 FFID. FF는 full, final, 완전하고 마지막인
불가역적인 비핵화해서 이 사람의 의지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김정은이가 이제 나타나긴 나타났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에서 진행되는 일도 우리가 조금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 한두 가지 있어 보이는데 김정은이 6월 25일 날 이제 6월 25일은 항상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인데 북한은 반미의 날입니다. 반미.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미는 북한의 뭐 국시나 마찬가지인데 6월 25일 날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은 그 뭐 북한 군부대 보면은 뭐 이렇게 총 쏘는 연습하거나 칼로 찌르는 연습할 때 거기 보면 미제 침략자들을 물리치자 뭐 이런 그 이 구호들이 많은데 그 구호들을 서서히 띄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신전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하나 특이한 사실은 김정은이가 왜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7월 8일이 김일성이가 이제 죽은 날입니다. 김일성이 죽은 날인데 매년 7월 8일 새벽 0시가 되면은 김정은이 그 자기 할아버지 묘소를 참배하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를 가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방이 뭐 며칠 동안 묘연했다라고 했는데 뭐 북한 사람들 뭐 그러다 또 나타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자기 할아버지 묘소도 참배하지 못했는데 뭐 어디 아파서 그러는지 뭐한지는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이제 진전이 됩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나오는 말들은 언론들은 진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김정은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이가 다른 미래를 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 라고 이제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6월 12일 날 그 오후에 한 인터뷰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앞으로 훈련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뭐 트럼프가 참 그 이 북한한테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너무 큰 양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좀 그 전략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역시 그 경제에 밝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 주둔군 그 뭐 비용 되는 협상 중인데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아내고 싶은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 훈련 안 하냐 그랬더니 훈련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훈련 비용이 뭐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뭐 1,000만 불 이상 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큰 돈이 되겠죠. 저는 미국이 한국을 그 주둔비를 좀 더 내라 하는 그 자극하는 요인으로 이제 첫 번째 그 목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도 또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미국이 북한한테 한미연합훈련을 북한 핵을 그 앞으로 해제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레버리지, 하나의 그 무기로 쓰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너 우리가 한국하고 훈련하는 거 싫지? 그거 싫으면은 당분간 8월달 안 할 테니까 앞으로 북한 핵을 성의 있게 없애도록 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것을 하나의 그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영어로 레버리지죠. 하나의 지렛대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미훈련은 계속한다 그랬으면 지렛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너 잘하면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지렛대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국회의원들은 지금 북한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당장 그것을 재개하라라고 이렇게 위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그 지렛대로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이 있는데 저는 그 하나의 목적은 좀 전략적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훈련하는 거 군인들은 항상 훈련해야 되겠죠. 훈련을 함으로써 항상 그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그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훈련은
앞으로 싸울 전쟁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훈련은 그냥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은 우리가 방어하고 되받아치는 그런 데 한정이 되는데, 정말 순수히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좋은 세력으로 쓰고 싶어 할 겁니다. 미국의 뭐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하고 하는 훈련은 모두가 거의 모두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인데, 한국은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 훈련을 뭐 항상 군대가 이제 전쟁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은 어떤 전쟁에 대비하는 거냐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많이 그 전략적인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만약의 경우 미국이 한미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전략적으로 한미 훈련을 보류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핵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것도 또 이제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주요 주제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가 그 신문만 보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그 격렬한 그 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가 7월 10일인데 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그 상품 중에서 2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신문은 핵폭탄이라고 그것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사실은 핵폭탄입니다. 그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제 무역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데, 그 본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금년 봄부터죠. 금년 3월에 중국이 미국에 파는 물건 한 3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뭐 45%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100달러에 파는 거를 미국이 45달러를 세금을 받겠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145달러에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 물건이 잘 팔리지 않게 될 겁니다. 바로 미국이 그런 조치를 내리기 전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는 미국하고 동급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고 그냥 등치만 컸지 우리는 후진국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뭐 그런 거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 30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이제 뭐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랬더니 중국이 그럼 우리도 반응하겠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나라 그 중국 상품 3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은 우리가 너네로부터 수입하는 그 같은 액수에 해당되는 그 상품에 대해서 같은 비율의 관세를 매기겠다. 우리가 이미 앞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식료품이 많습니다. 그 식료품의 관세를 높이 붙이면은 미국 이제 그 농부들이 중국에 못 팔게 되지만은 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국민들이 비싼 식량을 먹게 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관세를 붙였을 때 동급의 충격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쌀을 수입하는 나라, 먹을 것을 수입하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영 불리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지난 7월 6일 날 미국이 340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25% 부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100원짜리를 125원에 팔게 만드는 것이죠. 340억 불. 그러니까 중국도 오케이. 나도 너네 물건 340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치건이 뭐 장군 멍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얘기는 그날 340억 불짜리 이제 관세 폭탄이 매겨지는 날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7월 11일 날 미국이 2천억 달러어치에다가 붙이겠다 했습니다. 2천억 달러에다 붙였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미국은 중국 상품을 5,050억 달러어치를 수입을 합니다. 중국은 미국 상품을 1,300억 달러를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천억 달러짜리의 관세를 붙였을 때 중국은 미국 거에다 전부 다 붙여도 1,3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동급의 관세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미국은 50억 달러어치를 중국으로부터 사오니까 앞으로도 몇천억 더 관세를 붙일 수 있는 중국 상품액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1,300억 달러밖에 안 사오니까 기껏 붙여봤자 1,300억 달러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중국한테 과연 그 중국한테 유리하고 미국을 그만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어떤 신문에서 이거는 관세 핵폭탄이다라고 한 것은 맞는 얘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국제무역에 대해서 경제학 개론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면은 서로 장사를 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게 다 이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못 만드는 거는 잘 만드는 나라가 만든 것을 사오고, 그게 이제 국제 분업 이론이고 국제 무역 이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가 다 이제 도움을 받는다, 다 이득을 본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국제 무역 이론이 그렇게 되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서로 자유무역을 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지구 경제가 다 발전하고 잘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해서 미국이 말한 그 브레튼 우드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 무역 장벽을 가능한 한 내려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서로 교육을 하고 그래서 다 잘 살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원했던 그런 그 이제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무역하고 관세를 다 내리고 잘 사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는 지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미국 블록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미국의 그 국제정치 이론, 미국의 경제 이론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공산 진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또 소련 그 위성국 공산 국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른 그 경제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또 미국과 그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는 또 자기 나름대로 다른 진영을 형성하고 다른 그 무역 논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무역의 논리를 그 미국 편에 있는 나라들한테도 적용을 냉전 시대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하고 싸우는 일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냉전 시대 때 미국하고 거래할 때 완전히 자유무역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미국 물건을 관세 안 붙이고 또 미국도 우리 물건을 관세 안 붙이고 사고 그러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 편을 들어서 냉전의 맨 앞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봐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한국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다 물건을 팔았는데 미국은 내가 너 걸 사줬으니까 너도 내 거를 똑같이 사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냉전이 한참일 때 소련한테 먼저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자유무역의 원칙을 만들긴 했지만은 자기 진영에 있는 국가들한테 다 적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냉전이 끝났습니다. 냉전이 끝나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소련마저도, 그리고 중국은 좀 더 빨리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이 됐죠. 1970년대 후반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이전에 중국은 문을 열고 이제 자본주의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진 1990년부터 미국은 이제 드디어 미국식 자유주의, 자유무역주의 이것을 전 세계에다가 이제 펼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부터의 세계를 세계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렵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세계화의 물결을 도무지 당할 수가 없었죠.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런 공약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을 이제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미국 쌀을 안 사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그랬었죠. 즉
미국이 원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뭐 비관세, 관세 없는 그런 정말 그런 무역의 시대가 1990년대부터 전 세계 막 강요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강요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IMF, 우리가 IMF 뭐 사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냉전 시대 때는 반칙을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냉전의 맨 최전선에서 한국은 자유진영을 위해서 정말 고생해주는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정말 자유주의 무역 원칙을 한국한테 강제로 적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뭐 그 안 해도 됐고, 그런데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미국이 한국한테도 그 룰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IMF에 대해서 좀 다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이 많지만은, 저는 냉전 체제가 끝난 다음에 한국도 국제 자유무역의 원칙을 따르라라고 미국이 강요한 것이 IMF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다 물건을 수출할 때 그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그 유학할 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회사가 컴퓨터를 만듭니다. 자동차 회사가 컴퓨터를 대우도 만들고 현대도 만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이 컴퓨터는 자동차 회사가 뒤에서 받쳐주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컴퓨터만 만드는 IBM하고 싸울 때 큰 재벌 그룹이 뒤에서 받쳐주는 우리나라 컴퓨터가 더 유리한 것이죠. 근데 미국이 그런 일을 앞으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IMF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MF 때 우리나라가 그냥 전부 다 강제 구조조정을 당하는 것이죠. 그게 미국식 자유주의가 적용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전 세계의 그 자유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래갖고 중국 같은 나라도 이제 1995년에 그 WTO 세계 무역기구에 다 가입시키고 그러죠. 그런데 한 십몇 년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나라가 미국이 보기에 WTO 그러면 그냥 뭐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 신사클럽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나라들은 전부 다 국제 무역의 규칙을 지키고 또 서로 간에 이제 페어, 공정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입했는데 보니까 공정하게 하지 않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나라 화폐 가치도 속이고, 또는 뭐 또 물건이 사실은 뭐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5만 원에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칙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됐다라고 트럼프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죠. 여기서 이제 그 정치가들이 그런 불만을 그냥 그 덮고서 넘어갈 수 없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장사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상업입니다. 그런데 국가들이 장사하는 것은 그거는 국제 정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순수히 상업이 아니에요. 국가들은 자기 국민들이 싼 물건을 사고 이제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측면에서 외국 물건도 사오고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돼야 돼.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돼. 그런 목적에서 외국하고 장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아예 수출 입국이라는 말이 있었죠. 수출을 많이 해서 수입은 조금 하고, 우리는 물건을 막 아껴 써야 됩니다. 근데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그래서 부자 나라가 되자라는 그런 그 수출 입국, 이런 식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의 상업은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업하고는 다른 측면이 많다. 정치, 권력, 힘, 이런 측면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처럼 후발 국가가 그 세계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됐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뭐 큰 물을 만나는 겁니다. 이 물에서 뭐 반칙을 좀 범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달러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그래서 이제 큰 나라가 돼야 돼, 다시 부자가 돼야 돼 하고서 이제 그 막 큰 물에서 헤엄을 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2010년에 GDP 상으로 이제 일본을 앞서갖고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올라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무려 6년 전에 쓴 뭐 Time to Get Tough라는 책,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데, 그 책에서 중국은 반칙왕이라고 썼습니다. 중국은 너무나도 반칙을 많이 하고, 미국의 정치가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중국은 미국의 적이다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보고 국가주의자라고 얘기하지 말라. 나는 국가주의자는 아니다. 나는 자유무역주의자인데, 그러면 자유무역이 세계가 자유무역이 되려면은 그럼 모든 나라가 공정하게 게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중국은 공정하게 게임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고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주 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를 참 잘 못 맞췄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의 표를 가지고 됐다라는 측면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그 글로벌리스트들이죠. 글로벌리스트니까 세계주의자들입니다. 세계와 함께라는 건데, 그 미국이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그 저쪽 미시간주라든가 펜실베니아주라든가 또는 위스콘신, 오하이오 이런 주들을 전통적으로 미국이 그 미국의 산업 중심지죠. 그래갖고 강철 벨트라고 부르던 동네입니다. 이 강철 벨트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중국이 싼 노동력, 싼 노동력,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또 중국이 미국보다 못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미시간의 자동차 공업이라든가 펜실베니아의 철강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당연히 민주당을 찍어야 될 그 노동자들은 다 노조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민주당 찍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대거 민주당에 반발을 하고 트럼프를 뽑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편표 가져오고, 그리고 중간표에서 절반 이상 얻으면은 당선이 되는 것이 그 선거의 법칙인데, 트럼프는 자기 표는 자기 편대로 먹고 힐러리를 지지하던 사람 표를 상당 부분 가져갔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그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이 세 주가 전부 공화당을 찍은 것은 1988년에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노동자들은 원래 민주당 사람들인데 그 민주당 사람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들한테 지가 말했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트럼프가 매일 입에 달고 달았던 말이, 여러분, 중국이 우리 회사 6만 개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 노동자 320만 명을 뺏어갔습니다. 320만 명의 일자리를 뺏어갔습니다.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다 주겠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전쟁, 무역전쟁을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 뺏어간 일자리, 중국이 뺏어간 공장을 찾아오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면은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중국하고 친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하고는 거의 내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죠. 미국이 적대 관계를 맺은 아시아 나라는 일본입니다. 사실은 일본하고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핵폭탄 공격이 미국이 일본 공격한 것밖에 없죠. 핵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라는 가장 잔인한 전쟁을 했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은 사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구원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유는 그것은 국제정치 아주 간단한 법칙입니다. 중국이 2등이 됐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지금 현재 1등인데 1등은 3등이나 5등하고는 싸우지 않죠. 1등은 언제라도 2등을 견제하고 2등하고 다투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제 패권 경쟁인데, 중국이 2등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그 1등의 지위,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바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는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바로 노동자의 표로 됐고, 그 노동자들은 그 중국한테 일자리를 뺏겼다고 분노하는 사람들, 그 중국 때문에 공장이 문 닫았다고 분노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엮여져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히 논리적으로만 보면은 하나의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쌀을 사와야 될까? 순수히 경제적으로는 사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부보다는 쌀을 사 먹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쌀을 싸게 사오면은 수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순수히 경제가 아니죠. 미국 쌀을 사와야 될 거냐는 순수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농민들이 전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그 사람들이 비록 쌀을 싸게 사 먹는 국민 숫자보다 적더라도 정치가들은 그 부분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논리가 개입될 때 순수히 다 이득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더 쌀을 사오는 게 더 좋아라고 답이 당연히 나올지라도 그것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그냥 무역이 아니라 그 뭐 일자리라든가 국내 정치라든가 또는 더 크게 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요소가 이제 붙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래 국제 무역이 정말 커지기 시작한 것은 1차 대전보다 더 전입니다. 1870년, 80년 무렵에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영국 사람들 그 영국 산업혁명의 본산지가 맨체스터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맨체스터에서 그 맨체스터 그 경제 발전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국제정치 이론인데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맨체스터 스쿨 또는 뭐 맨체스터 이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장사를 합시다 싸움하지 말고입니다. Let's trade not war. 우리 장사를 합시다 싸우지 말고. 그래서 장사를 하면은 평화가 온다는 이론이 바로 맨체스터 이론입니다. 맨체스터가 산업의 중심지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무역을 하게 되면 평화가 온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돈 벌기에 바빠서 전쟁하는 일을 잃어버렸다. 아주 유명한 전쟁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 무역이 커지면은 그러면 평화가 오고 국제 무역이 위축되면은 전쟁이 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 1차 대전의 사례를 보면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1차 대전은 그 국가들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가장 높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게 되면 평화가 온다고 그랬는데 국가의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전쟁이 터졌다. 그러니까 1914년은 유럽 어떤 모든 나라의 GDP를 다 합쳐보고 그 나라들이 교역하는 양을 합쳤을 때 어느 때보다도 국제 무역이 참 비중이 컸을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국제 무역이 커졌는데 왜 전쟁이 나느냐? 그 본질을 살펴보면은 국제 무역의 그 무역량의 총액이 커진 것은 사실인데 모든 나라들이 그때는 무역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자기를 돈 벌게 하고 그러니까 무역이 서로가 우리가 그냥 그 일반 장사 원칙처럼 서로가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나라를 완전히 다 피를 다 말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다 달러는 우리가 다 걷어와야 돼. 뭐 그땐 파운드죠. 그리고 우리는 저 나라 물건 안 사줘. 팔기만 하고 사지 않고. 그래서 그 액수는 그 비중은 무지하게 높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국의 그 무역 정책을 beggar thy neighbor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굶겨 죽이는, 상대방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그래서 그 무역량은 많았지만은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상대방을 다 거지를 만드는. 그래서 그것은 무역은 많았어도 국가 간에 오히려 큰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었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은 바로 그런 것을 하지 말자라고 이제 만든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의 세상은 우리 1차 대전처럼 장사는 많이 했지만 서로 지돈만 챙기다가 그 세계대전 나는 그런 일을 피하자. 그런데 아까 내가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바로 냉전이라는 체제는 그 미국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전 세계가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됐는데 그래서 그 원칙을 적용하려고 했는데도 보니까 거기에 그 반칙을 행하는 나라가 나왔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중국입니다. 또 미국이 보기에 일본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뭐 사실상 손을 봤죠. 일본은 이제 경제가 막 좀 추락하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도 그런 그 이제 이 미국으로부터
그런 그 의혹을 받는 겁니다. 너는 지금 반칙을 범하고 있어. 반칙을 범해서 너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법칙을 적용해라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또 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패권 전쟁하고도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이론이 하나가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이 다 무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좋다는 것은 그건 뭐 수학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서로 자기가 잘 만드는 물건은 만들고 못 만드는 물건은 잘 만드는 나로부터 사오는 거, 이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그 정치라는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이론이 국제 정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화가 되고 다 그런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경제 이론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같은 거는 경제 이론 가지고 국제 정치가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영국은 화가 났습니다. 돈 벌고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왜 유럽이 우리나라 문제에 신경 쓰고 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못해? 라는 그 정치적인 분노, 이것이 그 영국으로 하여금 EU에서 탈퇴하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프랑스도 하마터면은 우파 정당이 나와가지고 또 국제 정치에서 국제 무역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죠. 지금 미국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국제 경제 문제는 국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 재미있다기보다도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경제 이론에 의하면은 무역 가지고 서로 나라끼리 싸우면은 그럼 둘 다 손해를 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손해를 보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뭐 월스트리트 저널 보는데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미국이 무역 적자를 엄청나게 보는 나라죠. 그런데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적자가 팍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줄어들고 이제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이제 그러니까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아주 좋아하는데 여기 그 뭐 이렇게 몇 가지 그 데이터를 제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2018년 5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은 19년 만에 무역 적자 폭이 가장 줄어든 달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5월은 1999년 이래 그 한 달 기준으로 무역 적자 폭이 제일 조금이다. 그리고 지금 막 중국하고 무역 그 경쟁을 하는데 지난 5월 달 미국의 수출은 1.9%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하는데 미국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만 미국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다른 무역은 그냥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은 1.9%가 늘어나서 2,135억 달러가 되었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중국하고 막 뭐 관세 붙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체 수입량이 0.4%가 늘어서 2,584억 달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수입 2,584억 그리고 수출 2,135억 그래서 적자가 431억. 이거는 미국 역사상 아주 가장 작은 적자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거 할만하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나는데 미국은 무역 적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수입도 늘어나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미국의 일자리가 21만 3천 개가 늘어났답니다. 경제 전쟁하게 되면은 뭐 서로 피해를 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일자리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일이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물론이지만은 오바마 있을 때도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이 9년 동안 미국 경제가 계속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가 좋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은 뭐 모두에게 피해가 되고 미국한테 당연히 피해가 될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로 하여금 무역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어로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무역 전쟁을 해도 되는 그 기회를 막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되겠죠.
번역하면 되겠는데 그 리웨이를 이제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한 분야로 이제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제가 그 언젠가 뭐 우리가 글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글 제목을 부탁받았을 때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어느 나라가 세계 1등이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미국이 당연히 1등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왜 미국이 1등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도 지지 않았는데 2등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그 미국의 전략 문화는 미국뿐만 아닙니다. 이 세계의 어떤 패권국도 그 나라가 가지는 그 전략 문화, 영어로 스트래티지 컬처죠. 그 세계적인 1등짜리 나라들은 평화적으로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뺏고 싶으면은 경제가 발전해 가지고 미국을 앞서는 거로는 안 됩니다. 군사력으로 미국을 깨지 않으면 그 자리를 뺏기지 않아요. 근데 에드워드 앤 로딱 교수가 그랬죠. 이 세상에 어떤 패권국도 전쟁에 자기 평화적으로 자기 그 패권적 지위를 양보한 적이 없었다. 그게 이론입니다. 하물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도 없이 자기 지위를 뺏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 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하고 미국은 소련하고 미국하고 하나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소련하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이었습니다. 소련 따로 미국 따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세계 2위까지 올라갈 때는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얽힌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을 다루는 것보다 중국을 다루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덕택에 미국과의 교육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하기가 더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반드시 뭐 맥시멈으로 동원하지 않더라도 경제력을 가지고서 경제를 가지고 중국을 이제 컨트롤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은 중국의 경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역이라든지 또는 뭐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코타라든지 이런 그 무역 전쟁을 해서 중국의 경제를 더 이상 그 미국에 도전하는 그런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 아마 무슨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이 그냥 가만 놔두면은 중국은 정말 더 부자가 되고 그 군사력도 세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중국한테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를 미리 차단하는데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전쟁이 있을까? 경제 전쟁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가 이제 그 예봉이 한풀 꺾였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거나 능가할 가능성은 이제 대단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미국이 판단할 때까지 아마도 미국은 대중 무역 전쟁을 계속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중국 경제가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중국을 경제적으로 더 못 살게 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 더 넓게 생각을 하면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런 과정도 지금 미중 경제 전쟁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말했죠. 이게 그 김정은이는 그래도 핵을 없앨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중국이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우리와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모양이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이면에 미국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무역으로 더 혼을 내주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자기가 1등,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자기가 1등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2등인 어떤 나라도 자기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어셰이모 교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과 중국은 운명적으로 싸우게 돼 있다. 왜? 하나는 1등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는 그 자리를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은 운명적으로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은 강대국 국제정치는 비극이다. 두 나라가 서로 전부 올바르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나라의 관계,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관계는 참 그 아름답지 못한 관계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그래서 강대국 국제정치는 비극이라는 말을 책 제목으로도 달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여간 그 중국 문제 또는 북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또 나토 갔죠. 나토 가서도 트럼프가 하는 말은 뭐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습니다. 미국은 국방비를 GDP의 4% 쓰는 나라입니다. 나토는 평균 2% 미만입니다. 기껏해야 2%고 뭐 1% 쓰는 나라도 많아요. 그거 다 2배 올리라고 지금 그냥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네들 도와주는데 너네는 니네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이런 상황 앞으로 또 뭐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